네, 코로나 사태로 밀린 집세 때문에 미국 주택 시장에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12년 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집세를 제때 내지 못하게 되면 곧바로 거리로 쫓겨나서 홈레스가 되고 마는데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1월쯤에는 한국 증시의 최대 복병이 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대 관심사였던 3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상승했으니까 강세장이다, 특히 기술주 강세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시장 흐름을 지켜본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장 마감 한 1시간 반 전서부터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그 기술 업종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에서도 우리 서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스북을 제어하고는 전부 마이크로소프트 현상이 재현되고 있죠. 특히 가장 관심이 됐던 국내의 서학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애플도 시간에서 한 4% 이상 이게 빠지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을 좀 잘 해서 요즘은 그 미국 증시를 읽을 때에는 마감 지수 가지고 이렇게 일부 언론에 나오는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은 오늘 그 이렇게 가장 관심이 됐던 매크로사이드의 3분기 성장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이 시각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3분기 성장률이 33.1%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32%도 높지만 GDP now, 즉 애틀란타의 GDP now의 35%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막판에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떨어진 예인데는 이 성장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네. 2분기에 31.4% 마이너스 된 부분에 대한 전기비 연율에 대한 기저효과다 해서 경기가 강하게 반등한다. 소위 V자 반등한다. 이런 쪽에 이렇게 뒷받침하기에는 사실상 그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다우존스 지수 내지는 S&P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현상이 재현되고 있죠.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예상치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 실적치는 높게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문제죠. 그래서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시간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우리 김은성 PD께서 일정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저희 시간으로 한 3시 한 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26,891까지 가다가 지금 26,659니까 그 위에 많이 떨어진 모습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같은 현상이 반복돼서 11,287까지 가다가 장 마감에는 11,185 시간에서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흐름을 단순히 지금은 초를 다투는 이런 시각이기 때문에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다, 강세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제대로 짚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까 서 팀장께서도 시간의 문제를 아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월가의 관심이 이렇게 예상보다 이렇게 좋게 GDP 성장률이라든가 3분기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3분기다. 이미 지나간 거다. 지금 상태에선 4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희열이지 않습니까? 네. 4분기. 그래서 4분기 2차 팬데믹이라든가 경기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그 GDP 성장률, 그 다음에 대형 기술주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이 제한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GDP 성장률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9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강하게 상승하다가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지표가
더 주목된다. 앞으로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국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로 밀린 집세 때문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월가에서 9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과 함께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택 판매 지수는 저도 뭐 미국에서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분야에서 변호사와 같이 집을 매매하고 했던 이런 네. 사람인데요. 이 펜딩 지수는 액션 플랜입니다. 여러 가지 주택 지표 중에 가장 이렇게 행동과 관련돼 있는 시장의 흐름에 가장 정확한 지표다. 수요자와 구매자 간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이렇게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고 가장 실시간 지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하락세를 이렇게 보임에 따라서 미국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려됐던 소위 집세 못 내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 경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복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밀린 집세가 한 80조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우리와 좀 달리 집세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나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주급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어떠냐 하면 전당포에 이렇게 갖고 있는 귀속물 이렇게 전부 기물에서 팔고 두 번째는 잡히고 그 다음에 집세를 못 내면 바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홈레스들이 많은데요. 왜 지금 홈레스가 이렇게 쫓겨나가지 않았냐 하면 바로 코로나라는 사태를 계기로 해서 연방과 주정부가 집세가 못 내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임대인한테 강제 퇴거를 이렇게 못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주택 시장의 이렇게 구조를 흐트러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강제 퇴거 금지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설정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이것을 연장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그 다음에 은행의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것에서 더 이상 연장은 좀 못 시키지 않겠느냐. 그러면 연장을 못 시켰을 때 세계적으로 가장 정평이 있는 왜냐하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죠. 서브프라임의 근거가 됐던 이런 데서는 3대 평가사 특히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발휘하는 무디스의 모습에서 꼭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할 때 평가사 할 때 무디스가 등장하죠. 근데 무디스의 애널리틱스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자 내년에 집세를 못 내서 강제 퇴거 금지 조항이 해제될 때는 결과적으로 홈레스에 이렇게 쏠리는 사람들이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통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이런 당시에 사실 집을 이렇게 집세를 못 내서 쫓겨냈던 사람이 380만 명이거든요. 네. 여기 10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강제 퇴거 금지 조항이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땐 집세 체납 부분 이것이 뭐냐 하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미국은 임대인 같은 경우는 서브프라임 모빌에서 사실 사가지고 임차인으로부터 집세를 받아서 이것을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자라든가 뭔가 냈던 구조거든요. 근데 이걸 못 내게 되면 임대인이 내게 되면 결국은 쫓겨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게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2008년, 2009년 이렇게 서브프라임과 관련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가 있는 상태에서 미국 경제라든가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 그렇게 경제라든가 증시에 현안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복귀해 주시죠. 네, 지금의 코로나의 거품 문제를 네. 잘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전후에서 거품 문제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 거의 유사한 환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시청자분의 시각을 좀 길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의 코로나 거품 문제는 근원을 짜면 아주 먼 이렇게 근원을 보면 그 빌미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90년 미국 경제 좋았죠.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네. 이때에는 사실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처라든가 이런 거에서 공급 사이드에서 수학 체감이 아니라 수학 체증이 버추게 되는 보통 경제학에서 이제 보면
자원의 희석성 법칙 때문에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생산이 떨어진다 하는 수학체계 법칙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자원의 희소성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공급 사이가 증가하니까 물가는 안 올라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데서는 성장이 높으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지만 이 인터넷과 같은 공급 사이드에서 성장을 부추기면 고성장하더라도 물가는 거꾸로 공급 능력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안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 경제 성장에서 보면 자 성장은 높은데 물가가 안 올라가 골디락스 종결의 이론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다 해서 뉴 이코노믹 잘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것이 미국 경제의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강세, 달러 강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아시아 국가들, 중남미 국가들 그때 당시에 자금 들어갔던 게 전부 자금이 빨려 들어가니까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6년 태국의 마타를 계기로 해서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래티먼 사건 네. 이런 것이 돼서 미국은 자금이 풍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모든 분야에 소위 그 IT 거품과 같은 모든 분야의 거품을 발생시켰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9/11 사건을 계기로 해서 9.11 테러 사건이죠. IT의 거품 붕괴, 거품에서 거품 붕괴론, 거품에 대해서 인식을 제약하게 됐죠. 그래서 2004년에 당시에 페드의 이렇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이게 거품 경계론 이거에서 거품을 잡아야 된다 해서 그때 당시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다음 자막이 되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렸죠.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 나라 인터레 CSM 해서 기준금리로 시장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이 막대한 위안부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교란시킨다. 어제도 우리가 중국의 흑막설을 얘기했죠. 네. 대선에서 미국의 대선일 때 혼란스러울 때 확실한 지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국채를 오히려 거꾸로 매각한다 하는데요. 이때는 거꾸로 매입을 했습니다. 거꾸로 매입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금리 떨어지죠. 자, 앨런 그란스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거품을 잡아야 되는데요. 또 과거 보면 기준금리 올리면 시장금리 올라가는데요. 지금 뭐냐 중국이 그때 당시에는 국채를 매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금리는 거꾸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거품이 더 발생했죠. 금리가 낮으니까. 네. 자, 금리가 낮으니까 기준금리가 올리더라도 기준금리가 떨어져 미국의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미친 게 되는 거죠. 비이성적 행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이상으로 서프라임을 해서 주택시장에 주택을 살다 보니까 주택 거품이 있다 보니까 풍선이 아주 부풀었죠. 풍선이 부풀으면 조금만 상처가 있는 날카로운 칼이 들이대면 뻥 터진다. 예.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까지 연결됐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리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출구 전략이 제대로 추진됐습니까? 돈 푼 거, 금리위기 주기에 돈 푼 거 회수하고 금리가 낮은 거 전부 정상으로 돌려야 되는데요. 그거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중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은 더 많이 풀었죠. 그렇죠. 금리도 다시 제로금리 됐죠. 네. 지금 주가 뭐냐 PER이든가 뭔가 이런 쪽에서 이렇게 사실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지금 강제금지 퇴거 조항에 의해서 사실 체납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이런 것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는 이번에 펜딩 주택 판매 지수를 계기로 해서 하락세로 돌아오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자 선시트 시야는 다가오지. 그 다음에 주택 판매 시장에선 벌써부터 이게 작용하지. 그래서 실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도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의 상황은 코로나 사태 직후에 연방정부가 보여줬던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네. 그래서 올해 3월 이후에 임시의회 연방정부가 보여줬던 내용을 12정권과 대비시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2008년 서브프라임 발생했죠. 미국에서 도저히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미국의 위기가 발생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08년에 1월 달에 정책금리를 내렸죠. 빅스텝으로. 우리가 이때 당시에 노멀 스텝이다, 빅스텝이다, 베이비 스텝이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네. 이 노멀 스텝은 어떤 0.25% 우리가 금리를 내린다 0.25%씩 내린다 그렇죠. 올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뭐냐 이때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존 행크 같은 이런 이런 그 미인들이 밤에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쫓아오던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 굉장히 활보를 하죠. 활보. 굉장히 크게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두운 비상 상황에서는 노멀 스텝으로 오면 누가 올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끈하게 내리. 이게 빅스텝이죠. 빅스텝. 이때 당시에 뭐냐 0.75%포인트 한꺼번에 내린다든가 0.5%포인트 한꺼번에 내린다든가. 그리고 긴급이동성 자금 들어갔죠. 1680억 달러.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베어 스탠스에 긴급 자금을 줬죠. 근데 효과가 없어서 나중에 JP 모건 체이스로 인수되는 아주 불운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베어 스탠스 오랜만에 들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달에 패니맥과 프레이드맥, 미국의 서민 측의 모든 그 모기전을 담당했던 이 조치가 결국 국유화되는 이런 조치가 발생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리먼 브러더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문제로 해서 풀릴 것이야 말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리먼 브러더스의 자금 지원줄이 끊기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어젠가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칙금이 450조에 해당됐던 그런 게 연쇄 파동이 되면서 리먼 브러더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시킨 거죠. 그때의 아주 긴박한 상황 이런 것을 잠시 좀 이렇게 이후의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잠시 좀 되새겨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우존스 지수가 34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위까지 이렇게 폭락한 상황을 보면 40%가 넘습니다. 근데 한 해에 34% 폭락해서 1931년 대공황 이후로 최대폭 떨어졌던 이 모습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리먼 사태가 터진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금융위기는 과연 어떤 상황인지 방금 비교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특수한 환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그때 비교하면 왜곡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코로나 직전까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의 진원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가 주택시장이죠.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IMF의 글로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위기 전에 159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에 160였습니다. 주택시장 거의 회복됐죠.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코로나 직전까지 시청자는 많이 들으셨죠. 전후 최장의 강세장이다. 강세장이란 건 뭘까? 하락폭이 20% 이내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전후 최장에 했던 부시와 클린턴 시대의 강세장을 뛰어넘는 코로나 직전까지 미국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2월 중순서부터 굉장히 주가가 한순간에 빠지면서 3600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가지 이런 전망 기관들이 이렇게 보면 뭐 5만 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상태에서 코로나에 이렇게 해서 3월 23일로 기록되는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18,599인가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코로나 직후에 아주 좋았죠. 전후 최장의 호황 국면이다. 그러면 그 직전에 최장의 호황 국면이 어땠을까? 오늘 1990년대 후반서부터 이렇게 되새겨 드리고 있습니다는 1990년대 부시와 빌 클린턴을 이는 이때가 전후 최장의 경기 황기였죠. 그래서 이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미국 경제가 위기는 기회다 하는 쪽에 해서 미국의 증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가 한 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데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위기가 발생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경제대국인 미국에서 발생을 했던 만큼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론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요인들이 중요했을 것 같은데 페드는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까? 네, 사실 오늘 대선의 4일 앞두고요. 어제는 트럼프의 관련돼서 당선됐을 때 수혜 협정에 의해서 오늘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수혜 협정에 대해서 5시 30분 방송에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금융위기 극복, 소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극복 이렇게 그 정책들이 대부분 다 바이든이 당선될 때는 바이든의 경제 정책에 해당하는 바이든 노믹스가 된다 하는 각도에서 사실 이와 결부시켜서 바이든 노믹스의 핵심적 정책이 뭐가 될까 하는 것은 바로 오바마 정부의 위기 극복책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비상시죠. 2008년 서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전쟁이 터졌죠. 경제적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하 벙커에 숨었죠. 지하의 벙커에 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에서 통화 정책을 간 거는 전통적 통화 정책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정상시에 이렇게 주면은 사실상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전통적 불안식 통화 정책이다 해서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금리를 한꺼번에 내린다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재료금리를 한꺼번에 내리지 않습니까? 돈은 양적으로 정책에서 화끈하게 푼다든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무제한 채권 매입 방식에 의해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돈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정책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사이드에서 그때는 고용 창출. 아마 바이든이 들어올 때는 모든 경기 대책은 고용 창출 쪽으로 갈 겁니다. 고용 자체를 최우선. 왜냐? 이 금융위기 때 가장 밑에 계층, 지금 K자형 구조에서 있는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더 잘 삽니다. 없는 사람이 그때도 연구 실업자가 많은 상태거든요. 네. 지금도 연구 실업자가 많지 않습니까? 380만 명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전선에서 시장이 홈레스 되는 사람들이 되면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에 최우선을 뒀는데요. 최우선 정책을 뒀고요. 최우선을 두다 보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고용 창출 계수가 높은 제조업의 리프레시, 리시어링 정책. 다시 보자. 그다음에 밖에 나가 있는 거 다 들어와라. 리시어링 정책. 이런 것이 위기를 극복했던 결정적 힘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2017년에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죠. 네. 저는 거기에서 한번 우리 주말이 되니까 한번 지금 여쭙겠습니다.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 시절의 경기 호황이 사실 트럼프가 저런 정책위에서 경기 성과일까? 그 다음에 오바마 정부 시절의 경제 성장의 후광 효과일까?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둘 다 어느 정도 재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해서 나온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마지막에 취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재정 정책이거든요. 네. 재정 정책은 보통 시차가 깁니다. 시차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더라도 정책 효과는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렇게 취했던 행동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사실상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효과보다는 오바마 노믹스의 후광 효과다 하는 쪽이 대선과 이렇게 맞불려면서 바이든에 대한 기대 효과, 기대를 충족하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지지하는 그렇게 이색적인 장면은 결과적으로 그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향수병, 오바마 대통령 경제 성과, 오바마 대통령 어려울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고용 창출 효과, 지원금 같은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주는 그것도 준다 안 준다 얘기했던 이런 것보다 일괄적으로 지원했던 바이든에 대한 향수병이 오히려 지금 트럼프의 지지층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기가 이렇게 오르면서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포임에 해당되는 6개적의 스윙 스테이트에도 플로리다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우세를 겪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오바마 정부 시절의 정책 골격을 보면 네. 미국이 사실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재탄생됐을까.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자 트럼프가 연임됐을 때 코로나 사태를 궁극적으로 극복할까. 그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오서 오바마의 위기 극복을 경험을 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까. 이것이 지금 선거에서 쟁점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우리나라의 외환 당시에 이과장 치킨 비디오가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그거가 1990년대 후반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이과장 사건을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1997년에 그때 당시에 제일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탠더드 차터드에 네, 흡수해가지고 그렇죠. 있죠. 근데 그때의 제일은행의 이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실직이 됐는데요. 치킨집을 다가 네. 치킨을 튀겨서 이렇게 갔더니 자기와 같이 관련했던 동료 집에 가는 과정에서 이게 치킨을 죽인지더라도 나중에 굉장히 눈물을 흘려서 그때 외환위기 당시에 저도 지금 생각해 막 가슴이 울컥합니다는 네. 그때의 외환위기의 어떤 국민들의 생활, 고통과 슬픔을 살아서 보여주는 얼마큼 거군요.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이런 사건인데요.
저도 물먹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이 주저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하위 계층들이 쫓겨나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판 이과장 사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전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작 뭐냐? 리먼 사태의 주역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은 대노 기준을 댔거든요. 네. 대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비가 돼서 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미국의 금융질서가 끝까지 도덕적 해이, 제2의 금융위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엊그제 2008년 서프라임, 그다음 2009년 리먼 사태의 주범들에 대한 벌칙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증시, 기술주 뭐 이렇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금융사고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정작 저지른 이런 금융사, 증권사가 뭐냐, 내가 피해가 어떻게 이렇게 거의 되느냐 이런 쪽에 항의문을 한다 그랬는데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사고를 저지르면 일벌백배 이렇게 하는 상태거든요. 그때와 관련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는 벌칙금만 하더라도 4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유명한 이과장 사건과 관련돼서 자 금융위기를 저지른 주범은 누군데 거기는 대도고 뭐냐 정작 거기에 돈을 갖다는 고객들이 이렇게 피해를 돼서 이과장 사건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미국이 감독기관이 살아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금융위기 주범인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벌칙금 나온 거 보면 우리가 그래도 미국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면서 그래도 미국은 정의를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최소한 금융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사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오명을 찍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융사고를 이렇게 저지를까 하는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경제의 선진국이다, 성장 10대 선진국이다 하지만 금융사고를 가장 많이 저지른 국가다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많은 이렇게 그 금융에 대해서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내년 1월쯤에는 한국 증시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우리가 이런 우려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닥쳐서 얘기하면 사실상 그때는 대응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늦을 이렇게 수 의미 있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제2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미국보다도 한국과 중국에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2008년 1차 서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때 당시 2008년에 미국의 다우존스가 당일 연도는 30%대 이렇게 다우존스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45%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자 위기 발생 신원지인 미국의 다우존스는 45%였는데 피해갈 거로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65%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당시에 좋았던 상해 지수가 75% 떨어졌습니다.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6,300까지 갔거든요. 일부 중국과 관련해서 전망에서는 그때 당시에 중국 관련해서 공부하신 분의 얘기하면 10,000까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가장 75%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율 보겠습니다. 원달러율도 그때 900원대였습니다. 근데 1,600 됐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으니까 자 미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한국에 온다, 중국에 온다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에 자금이 들어오면 원달러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떨어지니까 키커해라 했던 문제거든요. 근데 거꾸로 올라갈 거로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65% 폭락했어요. 미국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로 봤던 상해 지수가 70%더 떨어졌습니다. 원달러율이 떨어질 거로 원화상으로 될 거로 봤는데 오히려 거꾸로 1,600원 됐습니다. 이게 대형 킥오프 사태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이 서프라임 발생했을 때 이렇게 각종 펀드들이 증거금 부담, 마진컬이 하거든요. 그게 마진컬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마진컬 증거금 부족이 나오면 위기 발생국에서 이렇게 처분해서 막지는 않는다. 자, 가장 좋은 국가,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 수요가 있는 데서 딜레버리에서 처분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과 중국이 이렇게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미국의 금융사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는 미국보다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금이 빠지니까 거꾸로 자금이 들어올 거로 봤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로 봤는데 자금이 빠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죠. 이런 사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 금융 전략을 하는 것은 일종의 포트폴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 전가시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미국에는 위기가 적은 상태에서 피해가 적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극복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 이후에 미국이 전후 최장의 강세장, 전후 최장의 경제 호황기 이렇게 연출했던 것도 2008년에 있을 수 없는 금리가 발생해서 그 금융 비용을 글로벌 전략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국가에 전가시킨 네. 이런 측면에서 정작 당사국인 본인 자신들은 피해가 적은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배경이 아닌가. 이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제 이렇게 태거 금지 조항이 종료가 되는 선시트에서 종료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지금 왜 월가에서는 제2의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그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든가 미국의 무디스 같은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지 또 여기에 따라서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한국 증시, 중국 증시 뭐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이에 대한 영향 분석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입장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한번 곰곰이 따져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밀린 집세 때문에 미국 주택시장에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이나 중국 쪽에 충격을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